효곤 씨 정말 오랜만.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지금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 저희 방금 통화한 지 한 3개월 됐어요. 2개월 정도 것 같은데. 네, 10월 달에 마지막 통화하고 그렇죠. 그걸 제가 자막 작업을 아직 못해가지고 이제는 저희 회사에서 할게요. 저희 팀이 생겨가지고 네. 또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본자 쪽에 효곤 씨가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 하루 공연.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들죠. 외로운 자리예요, 거기가. 다들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죠. 그렇죠. 저희도 좀 이렇게 부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 달. 네. 이래저래 처리를 하고 한다고 저도 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도 네. 조금 정신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섭리인 것 같아요. 예. 섭리인 것 같고 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태영 사태 있죠. PF.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섭리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도 그렇고 효곤 씨가 다 하겠죠. 신인님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저는 저희 사무실에 신임 사진이 여러 군데 걸려 있지만은 네. 이게 그 사진으로 걸려 있는 거하고 직접 몸을 부대끼고 있는 거하고는 하나고 땅 차이거든요, 사실. 아이고, 네. 저는 이 태영 사태가 어떻게 보면 섭리의 저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대선 때 SBS가 저희를 굉장히 괴롭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인님이 강연 때도 하셨고 뭐 그때 그 유세 마지막에도 뭐 SBS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희가 뭐 방송국 인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네.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PF 사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부채죠. 그 과다한 부채인데 네. 지금 내부 여의도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뭐냐면 태영 좀 건전했어요. 사실 태영이라는 기업은 TY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출자 구조가 찍혀져 있는 그룹인데 사실 그렇게 친다면 신세계나 뭐 현대가 더 위험하죠. 네. 어떻게 PF의 그 만기라든가 돌아오는 채권의 만기를 볼 때는 현대가 가장 위험했죠. 근데 왜 태영이 지금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안 되면 아마 파산할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SBS 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SBS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죠? 거기 태영에서? 대주주예요, 대주주. 가장 대주주예요? 그렇죠. 태영하고 TY 홀딩스하고 네.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저는 이게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 신인님의 말씀은 제가 진짜 요즘 오늘도 강의를 들었지만은 정말 뼈가 사무치게 정말 이게 뭐랄까 해도 온몸에 털이 설 정도의 그런 강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쉽게 흘러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 예. 제가 봤을 때는 태영이 위험하다 했을 때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야, SBS 지분이 대주주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하는데 SBS 지분이 나올 거예요. 우와. 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면 뭐 제가 좀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하늘공을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걸 인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죠.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SBS는 연속 가능해야 될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대주주가 바뀌는 거는 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거든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SBS 노조 입장에서는 태영이 되든 그 자리에 하늘공이 들어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하늘공이 공포를 하고 펀딩을 받는 거죠. 펀딩을 만들어서 그 총액 설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만들어서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신인님이 그때 2년 전이죠. 제가 뭐 효곤 씨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예선 때 그런 저희한테 어떤 치명적이라기보다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요. 괘씸하죠, 아주. 그렇죠. SBS가 갖고 있는 또 트럼프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러고 뭐 그렇죠. 사인이 가짜라 그러질 않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또 JTBC가 괴롭히고 있는데. JTBC는 어차피 뭐 중앙일보니까 거기는 뭐 전 나중에 정리될 것 같고. 근데 JTBC 방송국보다도 그 PD 분이 굉장히 좀 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인님 말씀대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인님의 어떤 이런 전략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키치라는 게 있어요. 키치. 그게 뭐냐면 지금 그
그 교과서적인 해석으로 하면 굉장히 뭐 저급하고 B급 문화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치하다, 힙하다 뭐 그런 걸 많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키치란 말이 뭐 저급하다, B급 문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중문화 안에서는 그 키치 효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치자면 앤디 워홀하고 백남준 스타일 그런 기존의 틀을 깨부숴서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만드는 게 그게 키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인님이 처음에 뭐 하셨습니까? 다리 들고 공중부양, 국직법, 대중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정치를 굉장히 전 세계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폴리테이너잖아. 그렇죠. 그게 키치예요. 거기에 표본식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니까. 우리 국가혁명당 그 로고도 로고. 그게 키치예요. 그게. 로고 제가 건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보면 허경영 공중부양에다가 지금은 빅데이터에 가장 많은 겁니까? 허경영 돈 준다. 예. 저출산 이게 뜨는 거예요. 논지 마케팅 비슷한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몇 조를 주고도 못하는 거예요. 몇 조를 주고도. 신인님은 손 안 떼고 코 풀었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잘 아시는 분이고 그걸 그렇죠. 일부러 염두에 두고 하시니까. 그렇죠. 신인님의 굉장히 짜여진,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이에요. 지금 신인님이 그 전략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한 번씩 볼 때 정말 깜짝 놀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폴리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폴리테이너는 그 공화정 안에서의 선거권 안에서 항상 존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절대 쉬운 일 아니고 이재명 보세요. 그 쇼하고도 얻어진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신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치로 치자면 거의 뭐 몇 조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은 거죠. 전 국민이 허경영을 다 알고 있다. 네. 그러고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뭐가 나왔냐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2035년도에 대한민국이 잠재적 저성장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간다는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11년 뒤. 그렇죠. 2035년에서 2040년, 맥시멈 2040년인데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한국이 잠재적 저성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유가 증권신 시장을 빼고 주식 시장을 빼고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우리가 투자 수단이 있잖아요. 부동산, 뭐 땅, 상가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2040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완전 동남아처럼 오히려 내려가네요. 그렇죠. 거기에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으로 삼았는 게 2035년에서 40년 기준이 출생률 1.13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지금 작년 출산율 0.70이죠. 그러면은 더 좋게 잡았는데도 그 정도면 그 이상 망가질 거예요. 앞당겨진다는 거죠. 2028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훨씬 앞당겨지겠네요. 2028년 맥시멈 잡아도 2030년에 마이너스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보고서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평가한 거라고요?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게 있어요.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KDI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발표 못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뭐냐면 소비 행태 지표를 하나도 발표 안 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왜 그러냐면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택부담지수라고 있어요. 주택부담지수에 서울 기준으로 450에서 500 버는 사람들이 금융 비용이 60%예요. 60%.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살 수가 없는 나라.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국가적 합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간 정부가 국가적 판단을 하고 국가적 큰 어떻게 보면 아젠다를 제시해야 되거든. 지금 정치인들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시 못해요. 절대 제시 못합니다. 지금 실시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정복 시장이 그 1억 원 15년 동안 준다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 목 밑에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하면 3천만 원 주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출산율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들이 가진 파이를 40에서 60% 내놔야 할 수 있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못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음 선거가 자꾸 저번에도 우리가 서경영 정부 얘기하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해주세요. 이번에 뭐 거창군에서도 또 따라하던데요. 거창군, 신한읍, 읍단위, 뭐 면단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생아 출생별. 이게요. 지금 저는 2024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지금 그 좀 뭐 다보스라도 이런 얘기는 좀 차후에 얘기를 해도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지금 한국은행에서 2023년 자료에 2035년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끝난다는 얘기.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0.70이죠.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2026년도에는 0.58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0.6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려요. 대한민국은. 소비시장의 행태도 그렇고 모든 게 0.60 밑으로 내려가면 신임님이 청와대에 밀어 넣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지금 정치권이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나올 정책은 왜냐하면 작년에 특례했죠. 부동산 대책. 작년에 특례로 해가 2023년도 부동산이 반짝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올해는 신생아 특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부동산 대책에 쌓여져 있지만 출산율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출산율이. 경제는 뭡니까? 신인님이 그때 강연 때 말씀한 한 단어로 정리했잖아요.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철저하게 심리예요. 이 미국의 페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두 개가 있어요. 금리 결정하는데. 물론 페드에서 고용과 물가를 중요시 한다지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인플레 기대 심리, 두 번째는 소비 행태 심리 지표예요. 둘 다 심리가 들어가잖아. 네. 심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를. 우리가 2021년, 22년 부동산 가격이 30% 급등했잖아요. 40% 급등했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막 돈을 많이 썼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냐? 내 자산이 5억짜리가 9억, 8억, 9억 갔는데 웰스 이펙트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부자 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자산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통닭 한 마리 사 먹고 두 마리, 세 마리 사 먹고 주말에 여행 안 가도 될 거를 여행을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부동산을 올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차후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그 에셋 파킹이라고 큰 경기적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자금이 있어요. 쉘터 자금이라고. 예. 이게 허경영 정부가 들어오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자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쉘터 자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금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매수 대기 자금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공식 용어는 쉘터 자금. 쉘터 뭡니까? 대피소잖아. 대피소라는 평상시에는 안 움직이잖아. 대피소에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이렌이 울려야 쉘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피소로. 예. 그 대한민국이 근 15년 동안 이 동아시아의 쉘터 자금을 받는 역할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네. 동아시아의 핵심권이 어딥니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닙니까? 일본은 아니고요. 일본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도 포함될 수도 있고 거기 대만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 자금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자금. 동아시아 자금만 해도 1경이 넘어요. 1경이. 전 세계 쉘터 자금이 2경 8천조 정도 되거든요. 2경 8천조. 2경 8천조면 우리나라 국부가 7경 4천조예요. 예. 신인님 항상 말씀하셨던 7경에서 8경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그게 정확하다니까. 고드만삭스에서 대한민국 총 국부가 7경에서 8경이라고 하는 거를 신인님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알라딘 램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건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는데? 저기 누가 하늘궁에만 계신 분이. 그러니까 효건 씨가 보잖아. 누가 와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 와서 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예. 구글링 돌려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조사 잘 안 나온다고. 직접적으로 환율을 만지는 딜러들이나 그런 그 데스크에 있는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자금들을 알고 있는데 신인님 어떻게 알아? 굉장히 미스테리하던 거죠. 지금은 일단은. 예. 2경 8천조가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려고. 네. MB 정권 때 이명박 씨가 내가 대통령 되면 코스피 5천 간다 했죠. 네. 그때 좀 미친놈이라 했거든. 그때 당시에 MB 사단의 경제 수석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지금도 그렇게 평가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 쉘터 자금이 그때는 한 1경 6천조 정도 됐어요. 이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오. 그러면 MB가 하락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관료들의 구조조정. 두 번째, 쓸데없는 산업 규제를 없애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려다가 광우병 맞은 거거든. 이거 하려다가 광우병을 처음 맞은 거거든. 네.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쉘터 자금이 2경 8천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고 여기에 핵심이 MSCI라는 게 있어요. 모건 스탠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어마어마하잖아. 한국을 투자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MSCI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어지는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러면 MSCI가 왜 중요하냐, 모건 스탠리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2004년도부터 도전을 해왔어요. MSCI라는 건 뭐야? 그 선진국 지수가 있고 이머징 개발도상국 지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에요. 산업 규모로 치면 7위 정도, 7위에서 한 9위 정도 된다고. 용꼬리 정도 되겠죠? 그렇죠. 수출 총 그걸 합치면 한 10위 정도 되고, 예. 산업의 어떤 그 각 섹터만의 그 발전 속도를 보면 한 7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그렇다고 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중국이 편입됐어요, 몇 년 전에. 예. 우리는 아직까지 이머징이에요. 개발도상국이란 말이야. 네. 개발도상국이면 우리하고 같이 있는 나라들이 파키스탄, 아이고. 말레이시아, 아하.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합니까? 용꼬리가 아니라 뱃머리네요? 그렇죠. 왜 MSCI 지수로 못 가냐 하면 MSCI를 가려면 MSCI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항상 똑같아요. 15년 동안. 첫 번째 구조조정해라. 관료들 구조조정해라. 두 번째 필요 없는 산업 규제를 없애라. 세 번째 투명하게 해라. 그거 다 시인님이 강연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당연하죠. 3.3 정책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오. 지금은 올해 초에 3월 달에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워칭 지수 탈락을 했어요. 네. 이걸 얘기하자 하면 굉장히 좀 길고, 왜 탈락을 했냐면 이걸 탈락하면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다시 들어가려면. 그 전에 그 이후에 못 들어가요. 정확하게 다음 허경영 정부 들어선 거 정확하게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는 단기형 투기성 자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피를 보는 거야. 단기성 투기 자금만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 자본들이 들어와서 먹고 빠질 거 아닙니까? 치고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 어떤 형태의 자금이 들어오냐? 이 쉘터 자금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장기형 안정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지수가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자면 5천에서 6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단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 장기성 자금이 들어가면 돈을 잘 안 빼요. 한번 넣으면 한 5년, 6년 가버린단 말이야. 네. 지금처럼 뭐 들어와가지고 뭐 1, 2년 빼고 이런 식의 자금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의 철칙들을 지킬 수 있는 정부가 허경영 정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지금은 선진국 지수로 안 가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와버린 상태거든. 왜냐하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출산율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거든. 이거는. 네. 출산율이 0.70이면 내년에 증가할 것 같습니까? 출산율이? 이걸 가지고 뭐 못 비비죠, 진짜.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애들 찍어내지 못하잖아. 예. 출산율이라는 건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반등한다 하는데 이건 주식 차트가 아니라고. 반등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공식적인 집계에 들어가려면 결혼한 부부에서 난 자식들만 출산율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외국인들 데리고 오작하는 거거든. 그 신인님 말씀대로 지금 지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남아 다 됐어요. 제가 가봐도 그래요. 거의 다 베트남, 미얀마. 미얀마 국민성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15년 동안 수백조를 쏟아붓고도 손 털고 나오는데 그 돈으로 안 되는 데예요. 예. 그리고 베트남은 철저한 모계사예요. 그래요. 그렇죠. 철저한 모기사회니까 우리나라 순진한 나이 많은 노총각들이 물론 잘 사는 데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 자기들만의 커뮤니티하고 이너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 자체를 움직여 버린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큰 아젠다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간다고. 그렇겠네요. 부작용이 훨씬 많아요. 부작용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출산율 자체가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아마 지금 여의도하고 이런 데는 속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 출산율이 표면적으로는 0.70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제가 통화할 때도 아마 0.65 정도 나왔을 거예요. 반올림회가 0.70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0.60을 깨지는 우리 눈으로 0.5를 보는 순간 대한민국은 헬게이트 열립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지표는 잘 발표 안 해요. 우호적인 거 발표하지. 제가 볼 때는 2026년도에는 0.5를 볼 것 같아요. 아이고야. 0.5를 보는 순간 헬게이트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일본이 근 잃어버린 30년을 버틴 이유가 뭡니까? 내수를 1억 2천이라는 엄청난 이 내수를 돌려서 버틴 거예요. 일본이. 그래도 인구가 되니까. 당연하죠. 예. 우리나라 뭘로 돌릴 건데? 안 되죠, 이제. 도대체 뭘로 돌릴 건데? 지금 와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20년 동안 키워야지 그게 성인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모든 정책을 이
포커스를 다 맞춰야 돼. 지금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올해 말 내년에 돈을 준다는 얘기가 터나올 거예요. 아마. 네. 관료들 입에서. 그러면 이제 허경영 정책이 옳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옳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지금 신인님이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출산 정책을 따라만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잖아. 신인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시리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다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기존에 지금 680조나 되는 대형 재정을 제가 볼 때는 한 60% 이상을 자기끼리 짬짬이로 다 해먹는다고. 이거를 내놔야 돼. 파일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이, 도둑놈들이 그거 내놓겠습니까? 못 내놔요. 절대 못 내놔요. 얘들은 지금 선거 총선 때 보세요. 똑같은 30년 전이나 지금요 관변 선거 할 거라고 말이야. 시민단체 움직여가지고 그 돈 더 가야 되는데 결국은 0.5를 봐야 얘들이 그 얘기가 나온다고. 야, 돈 줄게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예. 그래 되면 허경영 정부가 그냥 들어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들어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와서도 허경영을 못 떠올리면 어떡하죠? 그거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다보스 얘기로 넘어갑시다. 지금 다보스라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올해 다보스의 회의 어젠다가 있잖아요. 어젠다가 뭐냐면 AI예요. AI. 네. 2024년에서 2025년 초까지가 AI란 말이에요. 화두가 AI예요. 화두. 그렇겠죠. 네. 화두 AI 모든 산업체의 자동화를 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만 안 했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택시 사업권을 현대에게 줬어요. 네. 드론 택시는 뭐냐?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오는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드론 택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무인 택시죠. 무인. 우와. 사업권을 현대한테 줬어요. 이거 찾아봐도 돼요. 현대, GS 칼텍스, 롯데한테 줬거든. 사업권을. 예. 현대는 뭐냐? 직접 그 드론 사업을 할 거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GX 칼텍스를 왜 줬냐? GS 칼텍스가 전국에 주유소가 가장 많아요. 그럼 뭡니까? 중간 기착지나 그게 되겠죠. 충전소. 롯데는 뭐냐? 롯데는 산간 지역에 그 쿠팡복 지금 쿠팡하고 비슷할 거야. 롯데가 지금 물류창고가 대한민국에 가장 많아요. 물류창고를 드론 생산지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요. 롯데는. 네. 이 세 개한테 줬단 말이에요. 사업권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내줬어요. 네. 그 줬다는 건 뭐야? 이거 하겠다는 거야. 곧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0월 20 며칠일 거예요. 그 IMF 총재 그 불가리아 여자 총재 있죠. 그 총재가 직접 들어와서요. 네. 들어와서 뭘 점검했냐? 대한민국 CBDC 플랫폼 잘하나 못하나 들여다보고 왔어요. 10월 20 며칠에 왔고 11월 달에 IMF 사무총장이 또 들어왔어요. 너 잘하고 있나? 12월 달에 국장이 들어왔어요. 11, 12 들어왔단 말이에요. 10월 초에 이창용 총재가 국정감사에 직접 출동을 했어요. 언론에 안 나왔죠. 거기서 한 말이 뭐냐? 정말 CBDC 플랫폼을 할 거냐, 대한민국? 할 거다. 계속 질의를 했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화폐권이나 채권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창용 총장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그러면 CBDC 플랫폼을 하되 취약계층이나 노령층의 CBDC 플랫폼을 이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했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CBDC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지금 저번 시간에 CBDC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죠. 쭉 나열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네. 이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에 다 코가 낀 나라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예. 올 3월 달에 중국 전 6개 성 전 국토에 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1대1로 할 때 무기 들고 갑니까? 통화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대출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위안화 대출권. 위안화는 디지털 위안화가 돼버렸네. 그렇다면 CBDC 반대하는 나라들은, 코가 낀 나라들은 이 반대하는 정부가 들어서겠습니까? 안 들어서요. 자동적으로 CBDC 플랫폼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뒷짐지고 중국이 1대1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나라에 완벽하게 CBDC 플랫폼을 깔게끔 그냥 손 한 대고 코 풀게 가만 놔두고, 그러니까 브릭스도 용의를 해준 거죠. 미국이. 네. 결국은 AI와 CBDC 플랫폼이 24, 25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7년 3월 3일이에요. 자꾸 지금 저는 이 우리의 통화 내용을 선관위도 두고 다 듣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보지만 이거는 그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플랫폼 자체도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단순히 안티고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급의 그게 아니라니까. 거대한 물결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뀐 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예. 막을 수 없어요. 신인의 등장을 막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는데 인간이 어떻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겨자씨 하나 못 만드는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건데 할 수 없어요. 이건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지만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시점까지 굉장히 앞당겨졌다. 네. 굉장히 앞당겨졌고 저는 이 출산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출산율로 신인 허경 정부 들었습니다. 지금 출산율요. 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 네. 수출 주도형 국가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시장이에요. 소비시장. 수출로 벌어 들어온 그 여력을 소비시장으로 경제를 돌리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돌아간다면 소비시장 지금 KDI에서 발표를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소비시장 소비활동 행태에 대한 지표는 하나도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3, 4년 전부터. 왜 발표 안 하겠어요? 박살나고 있거든. 박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사망 수준이라니까 우리 소비시장은. 이거요. 국민 1인당 내가 왜 CBDC 플랫폼 강조하냐면 CBDC 플랫폼이 되면 국민들한테 돈 주는 거 있죠. 네. 굉장히 소프트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때가 되면 인플레 우리가 겪어봤잖아. 근 3년, 2, 3년 동안. 네. 인플레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 부채를 바탕으로 한 통화 시스템 안에서는 인플레는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들이 CBDC 플랫폼이 돼버리면 만들 필요가 없는, 인플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동성을 국민들한테 줘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AI하고도 했던 걸 저번에 했잖아요. 현대가 지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가. 무서울 정도로 발빠르게. 현대는 우리가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엔진오일 만들고 뭐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현대는 철저하게 AI를 바탕으로 한 그 4차 산업에 지금 맞는 옷을 맞추고 있다고 지금. 그 무서운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현대가? 현대가 우리 단순하게 뭐 차를 만드는 기업, 지금 현대가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우리는 단순히 올해 시무식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발표를 했다. 선언을 해버렸다고. 한국의 테슬라 같은 느낌이네요. 당연하죠. 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는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도 한국은행이 연초에 그런 발표까지 우리 출산율 때 진짜 지어뗄 수 있다. 네.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잠재적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진짜. 그렇다 하면 시장에서 부동산,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샀다. 2035년. 보통 부동산은 10년 단위로 봐야 되잖아. 네. 그렇다 하면 아파트를 2025년도에 아파트를 사놨다. 그럼 10년 뒤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는데 아파트 사겠습니까? 안 산다고. 네. 왜 삽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낼 게 뻔한데. 네. 더 무서운 거는 한국은행이 이 지표의 기준으로 되는 출산율을 1.13으로 잡았어요. 지금 1.13 됩니까, 대한민국이? 0.70이에요. 더 올라갈 일이 없다고. 그렇다고 하면 2040년인 게 앞으로 당겨집니까, 안 당겨집니까? 제가 8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겨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2028년에서 2030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경제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7년에 대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는 단순히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말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외국 투자자, 이 쉘터 자금 2경 8천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과 MSCI가 가장 큰 화두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MSCI에서도. 그러면은 그 쉘터 자금을 들어오게끔 하려면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관료들의 구조조정을 한다. 두 번째, 필요 없는 산업 규제를 없애버린다. 네 번째, 관치구명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운용을 한다. 이 3번은 CBDC 플랫폼이 깔려버리면 제가 STO 토큰화 한다 그랬죠. 자산 토큰화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유리알 같이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신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 대만 지하자금 없어진다.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 그 얘기가 2015년도 16년도 했던 그 얘기가 이 얘기라고. 그 얘기가. 와, 신기한데요. 그걸 어떻게 시대를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름이 돋습니까? 안 돋습니까? 내 지금 내 피를 토하게. 와, 이거 CBDC 플랫폼에 깔릴 걸 다 이미 예측한 듯이.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러면 기념 집회 뭐 그때는 집회가 없어지니까 뭐 기념주와 마령이가 신인 얼굴 찍어 살 사람 살고 말락하면 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 집회에 신인 얼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니까. 이거 관치구명을 때리치우고 모든 금융 활동을 투명하게 하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요, 그거 CBDC 때가 오고 뭐 이제 하더라도 뭐 그 NFT로 발행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얼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NFT 말씀 잘하셨어요. 네, NFT가 뭡니까? 명화를 네, 우리가 한 장에 몇 천억 주고 사는 거를 이거를 천장 만장 분리해가지고 디지털로 사람들한테 어떤 이 한 명화가 가지고 있는 명목성을 다 가지겠다는 얘기잖아. 그게 네, 블록체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블록체인 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CBDC 플랫폼을 깔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STO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산을 토큰화. 네,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비싸서 못 사잖아. 한 명이 강남 부동산 살려면 20억, 30억 줘야 되잖아요. 네. 토큰화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30명이 1억으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은 강남 아파트 30억에 한 채를 사잖아, 한 명이. 네. STO 토큰화 돼버리면 이 30억을 30명에게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때도 아파트에 비유하는 것 좀 아니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은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대 차익을 위해서 살거든. 네. 그렇다 하면 여기에 전세권이라든가 뭐 임차가 들어오면 임차 들어오는 설정은 따로 어떤 기관에서 맡고 이 30억 아파트에 대한 권리만은 30명이나 뭐 20명이 되고 20명이 돼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거죠. 1억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할로 권리를 갖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는 법으로 안 되고 있거든 지금. 네. 그걸 하려고 이거는 뭐 토큰화는 좀 증권 시장이라든가 좀 이쪽으로 좀 더 유리한 부분이죠. 실물 시장에는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용될 거라고 봐요. 실물 시장은 제가 아직까지 안 와닿고 그냥 뭐 토코다에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예금을 1차적으로 올해 4분기예요. 4분기부터 9월달 시작하니까 예금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기준으로 해서 STO 자산을 토큰화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CBDC 플랫폼 자체가 깔려버리면 허경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정말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투명해야 돼버리거든. 네. 투명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세탁 자체도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크리스찬 쪽에서 좀 나쁘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통제를 하는 내 자산을 뭐 없앨 수도 있다. 또 버튼을 눌러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고 이게 너무 반대하는 쪽에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뭐 완전히 폐지하거나 못하거나 이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환경 쪽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양자 얽힘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양자 얽힘이 곧 신인님의 에너지다. 이게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이 양자 얽힘의 핵심은 뭡니까? 실험실에서 A와 거리가 떨어진 그 A와 B의 똑같은 스핀 값을 적용을 해서 똑같은 A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B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스핀 값이요? 그러니까 A와 B는 한 덩어리라고 보고 네. 한 주체라고 보고 이게 떨어졌을 때 그 양자를 분리하든 원자를 분리해서 A와 B를 떨어져 놓고 미국 동부나 서부에 갖다 놓고 네. A의 어떤 스핀값 그러니까 힘을 가했을 때 B의 영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그 전송에 뭐 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A에 똑같은 힘을 줬을 때 B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신인님의 에너지잖아. 네. 신인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지지자한테 에너지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죠. 네. 전화로 축복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 시간 뭐 이런 거에 제약을 안 받는 당연하죠. 예. 그거를 이 퀀텀 세계를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퀀텀 세계에서 이 세 명의 할아버지죠. 이 세 명의 할아버지가 이걸 증명해냈어요. 네. 세 명의 교수님이. 그렇지. 세 명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증명을 해냈죠. 그 여기서 하나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은 실험실에서 조건 통제라는 걸 했어요. 네. A와 B를 분리하면서 조건 통제 값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현실에 대입시키면 조건 통제 값을 주면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님이 에너지를 주고 어떤 축복을 주고 하는 거는 조건 통제 값에는 허경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미시 세계에서만 통용이 되는 게 양자 역학이잖아요. 그렇죠. 양자도 역학인데 이게 현실성으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동도 우리는 뭐 SF에서나 보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자 구조 그대로를 여기서 뭐 LA로 간다. 그러면 2, 3초 만에 해결 가능해. 하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A와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거시 세계에서도 하게끔 그 기술이 발견되면은 이제 가능하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 기술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그 발표만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앨런이 지금 그 열심히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도 맨 같은 개념이거든.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신인님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신인님의 어떤 영적인 행사를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는 걸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네. 일반 사람들은 내 눈앞에 기술적인 상품으로 왔을 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왔을 때. 그렇다 하면 그 오기까지의 과정은 진실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2022년도 양자얽힘 현상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인님의 축복을 주거나 어떤 영성적인 그 하는데 어떤 그 하나의 교두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 항상 그래요. 조건 통제만 된다면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 오네요. 그렇죠. 완벽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동시에 여기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야, 머리 좋다. 요거 아니 뭐 그거는 세상이 차원이 아예 바뀌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민간 산업군에 들어오는 순간 개벽천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아마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부정한다 이래 돼버리거든. 자기 입장에서는. 신이 여기 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늘궁 지지자들 돈으로 짓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아이 17일간 하는 거죠. 11조 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교회, 법당, 성당 누구 돈으로 짓습니까? 교회 법인은 자기들 종교 법인 돈으로 짓습니까? 심지어 세금도 안 내잖아요, 걔네들은. 세금도 안 낼 뿐더러 특히 성당 같은 경우에는 봉헌한다 그래요. 봉헌. 공헌. 형제 자매들이 봉헌한다 그래요. 예. 신부님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그 교회 같으면 집사들 장로들 앉혀놓고 건축원금 내라 대놓고 해요. 네. 신인데 우리 또 가면 돈 없는 사람들 끌어안아 주기나 하지 돈 내라 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인데? 맞습니다. 세금 다 내겠다. 예. 이거는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억지로 마녀 사냥하려고 프레임 마녀 씌우고. 사냥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명예훼손급이에요. 예. 기자들 고소하면 돼요. 신인님 하다 참다가 지금 하시는 거잖아.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교회나 성당은 봉헌하고 사찰은 어떻습니까? 사찰 자기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민감한데 사찰들 있잖아요. 다 국유지예요. 다 국유지에 지었던 절들이란 말이야. 거기 우리 들어갈 때 입장료 냅니까 안 냅니까? 되죠. 입장료 내잖아요. 우회 돈을 또 받잖아. 은행입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돌고개 넘으면 입장료 받습니까? 아니요. 입장료 받아요. 안 받는다고. 신인님이 피땀 흘려가 사유지거래 한 땅 그래 사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럴게요. 야, 나 그런 인간들 보면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 한 분하고 맨 금융 쪽 계시는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 그런 게요. 지금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출산율 얘기하면 무조건 신인 얘기 나와요. 출산율 얘기하잖아. 출산율 얘기하면 무조건 허경영이야. 결론은 허경영이야. 출산율 얘기하면.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각인이 시켜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은 8분 응선은 넘어갔다. 8분. 근데 이제 시인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2024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경제적으로는 작년까지는 힘든 그렇죠. 해였지만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번에는 올해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 말만 따라 보면은 뭐 중국이 대만을 뭐 침공하니 많이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싸우고 있고 러시아랑 근데 그건 뭐 정치적 이스라엘도 문제가 그렇고 지정학적 문제죠. 그리고 지금 네.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뭐 바이든이니 트럼프니 엉망진창이잖아요. 트럼프가 제가 볼 땐 트럼프 당선이 확실합니다. 근데 뭐 또 못 나오게 됐다느니 이때다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딥스테이트에 너무 빠져 있었거든. 네. 트럼프가
그 85년도에 애틀란틱 시티라고 있어요, 미국에. 보통 줄여서 AC라 그러는데 네. 우리는 카지노 타운 그러면 라스베가스만 생각하잖아요. 네. 라스베가스 다음으로 큰 게 아틀란틱 시티예요. 거기에 트럼프가 1984, 85년도에 페니슐라라는 어마어마한 카지노 타운을 형성했죠. 네. 형성을 해서 25조라는 빚을 졌단 말이에요. 86년도에 파산해요. 애틀란틱 시티 말씀하신 거죠? 예, 애틀란틱 시티 AC라 그러죠. 예, 예. 거기에 페니슐라하고 몇 개를 지어가지고 잘 됐죠. 잘 됐는데 너무 무리를 해가 25조 부채를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이잖아. 예. 그러니까 파산을 했는데 그걸 누가 살려줬습니까? 국가가? 아니요. 그러면요? 노스차일드 선즈라는 운영회사가 살려줘요. 노스차일드 선즈라는. 지금 노스차일드 CEO죠. 노스차일드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자본이죠. 예. 유대자본의 그 노차일드 선즈가 그 트럼프의 채권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단을 만나면서 설득을 했어요. 살려줘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트럼프가 대선까지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예. 트럼프가 그 유대 세력을 뭐 처단하네 마네 이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저기 동의를 해요. 근데 트럼프가 가장 힘들었을 때 노스차일드 선즈가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노스차일드 CEO입니다. 네. CEO고 거기에 실무자가 윌보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윌보로스라는 사람이 트럼프 뒤를 든든하게 항상 지켜줬단 말이에요. 항상 파산할 때 항상 살려줬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살려주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었을 때 재무부의 상무국장을 했단 말이에요. 상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윌보로스라는 사람이. 이 윌보로스라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에요. 키맨이에요, 키맨. 이 사람이 모든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노스차일드 CEO의 지금은 고문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노스차일드는 뭡니까? 유대자본의 핵심이에요. 네. 맞죠? 그러면 트럼프와 유대자본의 커넥션은 없다고 말을 못하겠죠. 예. 뭐를 볼 때든 항상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갈라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나쁜 그렇죠. 면이 있고 착한 면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음. 이게 신인님의 등장과도 연관이 돼 있어, 이 사람이. 롤보로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좀 긴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1974년도까지 미국 재정에서 다 쓰고 남는 돈을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예. 따로 대한민국에 뭐 세금 체계도 없었고 뭐 재정 이런 게 없었어요. 미국 돈에 쓰다 남은 찌끄레기를 받아서 썼던 나라예요. 그러면 산업은 뭐로 일으켰냐? 다 유대자본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만들었어요. 유대자본을. 네.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될지 모르겠는데 신인님이 장충동에 회장 건물이 장충동에 있었잖아요. 옛날 5층 건물에. 예. 거기 있다가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을 만나고 이카다 전두환 대통령 동생이 경호실에 있으니까 경호실에서 대통령한테 신인님을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들어가는 게 71년도가 그럴 거예요. 70년도가 71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굉장히 우연찮게도 유대 운용사나든가 거대 자금들이 들어온 게 71년도부터 들어왔거든, 대한민국에. 예. 저는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해도 돼요. 나를 욕해도 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신인님이 청와대 일을 하면서 그 자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자금으로 포항제철 세우고 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네. 하고 74년도에 끝을 냈어요. 미국 재정을 안 받는 걸로 끝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때 롤보로스 이 사람이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노무라 증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일본 차관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지금 지필은 아니지만 뭘 좀 쓰고 있어요. 비슷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어떤 그 커넥션이 있어요. 이게 신인님의 등장과 허경영 정부의 등장 그리고 다보스의 클라우스 슈밥의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주주 자본론, 국가는 기업은 곧 국가, 이거를 항상 강조해왔거든, 이 세력들은. 신인님이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국민배당금을 주는 근거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고, 네. 1인당 14억에서 10억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 존재하는 그 자체로만. 그러니까 18세 이상 죽을 때까지 150만 원을 배당금으로 준다는 얘기. 배당금은 어떻게 보면 유유자금에서 준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운영을 해서 허경영 정부가 들어서 잘 운영해서 수익이 나고 좋게 나면 배당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투자시장에서. 예.
그러면 뭐, 그게 주주자본론이에요. 주주자본론. 기업이 국가가 곧 기업. 물론 음모론자들이 나쁘게 보겠죠. 통제한다, 일부가 통제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은 통제당하고 싶어. 맞잖아. 내 빚만 해결해 준다면 누가 와서 통제를 해도 된다는 이런 심정이거든. 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가계부채 어마어마합니다. 즉, 한 달에 500, 600 벌어가지고 300, 400만 그냥 나가요. 네. 생활이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다 하면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안에 깨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깨닫습니다. 깨닫고 이 시스템적으로도 CBDC 시스템이 플랫폼에 깔리면 국민들이 굉장한 의식 전환이 있을 거예요. 네. 굉장한 의식 전환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보다 좀 빨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나 내년 안에 당장 뭐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터지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선거로 신인님이 당선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총선에는 뭐 안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총선은 별 의미가 없고 그게 또 저는 국민의힘도 나눠지고 지금 민주당도 나눠지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섭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양당 체제로 굉장히 힘들거든. 저는 다음 대선은 굉장히 좀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크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지만은, 그렇잖아요. 신인님 정책이 워낙 확고부동하니까, 어떤 정당에서 대선 주자로 영입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씨라든가 이렇게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그냥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TK 정당으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 박근혜가 움직일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지켜봐야 되고 아마 그 다음 대선 아마 26년 정도 되면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초반부터 저는. 네. 이 출산율을 발표를 안 할 수 없거든. KDI에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소비활동 지표도 막 발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 국민의 화두가 돼버리면 출산율 지금도 화두인데 지금은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알면서도 피하고 있는 상태거든. 이 피한다고 피해질 문제입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 예. GPT도 이제 구글 스토어의 앱처럼 GPT의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관련 얘기 한번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에 앞서가지고 빌 게이츠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게 지금 AI 에이전트라고 AI 에이전시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AI 에이전시라는 예, 걸 한다고요? 그렇죠. AI 에이전시라고 거기에 교육, 정치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그 AI GPT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우리 그거로만 생각을 하자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에요. 구글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플랜트 사업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GTP 이거 하나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GTP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기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든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선도를 할 가능성도 많고 GT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또 새로운 기술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키백과의 좀 AI 버전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작은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AI가 AI를 감독하는 AI가 나오고 이렇게 벌써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게 AI 에이전시예요. 네네. AI 에이전시. 그걸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에이전시라 해도 되고 에이전트라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GPT만 가지고 그 기술만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체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AI하고 접목 빅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알고리즘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양자 컴퓨터 맞아. 그렇죠. 양자 컴퓨터의 핵심이 제가 아까 이게 양자 얽힘이거든. 예. 우리는 지금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조건값을 입력해야지만 어떤 그 조건값에 답을 얻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양자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감정 그런 거 있죠. 그 기분 상태 이거를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구라든가 그 몸속에 있는 혈류의 흐름, 심장 박동수 이런 걸 가지고 우린 다 지금 연계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워치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거로 양자 컴퓨터하고 연동을 시킬 것 같아요. 애플하고 MS라든가 IBM 이런 데서 같이 연동시켜서 거기에 하나의 하나로
GPT가 뭐 이렇게 같이 이거랑 양자 컴퓨터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알기론 네. 뭐 계산값이 원체 동시에 여러 개를 빠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소용이 없어진다. 금방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1차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예.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 하고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이 봐야 내 감정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컴퓨터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 문자로밖에 표현을 못 해요, 지금 컴퓨터는. 조건값을 입력을 시켜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겠죠. 뭐 안구라든가 뭐 피부의 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서로 양자 간에 상호 간에 그거를 느낄 수 있게 그거를 아마 그런 그러면은 내가 저 여자 짝사랑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들키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창피한데? 다 발가벗겨진 느낌인데 그거? 그게 왜 발급받기는 느낌인데 그러시면 좋죠. 지금 그 GPT도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GPT가 더 발전해버리면 지금 교육 제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얘 논문도 쓴다는데. 네. 논문 쓰지 모든 의사 뭐 면허 합격하고 뭐 변호사 합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측에 대한 그런 지금은 또 전미연합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블루 칼라의 역습이라 그랬거든. 네. 이 AI 시대에는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가 없어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의사, 변호사,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AI나 GPT가 다 해결해 버리니까. 뭐 블루칼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봇이 대처하면은. 근데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우리가 건설 중에 양방이라든가 시멘트와 물의 비율 이런 거 예리한 이런 거를 잘 못 맞추거든 사실. 아니 그것도 뭐 AI 로봇이 있다면 충분히 다 대처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맞는데 GPT가 지금 일으키는 혁명은 화이트 칼라 쪽이 더 데미지가 커요. 화이트 칼라들이 그렇잖아요. 왜 사무적인 일들이나 어떤 그 지표를 낸다거나 PPT를 해서 어떤 나의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은 GPT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어떻게 종합해서 판단하는 부분까지도 더 정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이나 그런 능력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그거를 뭐 AI라든가 GPT가 그걸 담당을 한다면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 사회성이 높고 이런 네. 사람들 있잖아. 뭐 회식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소통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EQ가 높은 사람들의 시대가 그렇죠. 오겠네. EQ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는 문제가 아니다. IQ는 AI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은 대신해준다. 신정 시대로 가버리면 머리 똑똑한 게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우리가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EQ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이 큰 사람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직감력이라든가 영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AI 시대는 자동화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그렇네요. 신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뭐 출산율 얘기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3명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잘 보면은 우리 허경영 지지자분들을 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 조금 뭔가 이상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좀 이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런 거는 겉모습만 봐서 그런 거예요. 허파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생각이 깊고 그렇죠. 깊이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약간 외계인 같은 특성이 나중에 오히려 더 각광받는 특성으로. AI 시대에 맞춤형 인간들이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춤형 인간이고 아니 지금 AI 시대로 벌써 들어섰어요 우리는. 네. 들어섰다고 봐야 되고 하고 지금 너무 오랜만에 통화해서 두 수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산율로 신임 청와대 들어간다. 출산율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 저는 이렇게 빨리 막 드라이브 걸지도 모르고 한국은행이 급하다니까 지금 CBDC 플랫폼도 급하고 이런 보고서도 잘 발표 안 해요. 마이너스 자기가 자기 얼굴 침뱉는 건데 대한민국이 잠재적 마이너스 성장률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외국계 보고서는 그렇게 발표할
할 수 있다 손 쳐요. 한국은행에서 그 보고서를 발표했다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나 어떤 그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나라는 항상 위기 때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올바른 선택을 했거든요. 네.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27년 같으면 뭐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24 올해 벌써 들어섰죠. 24, 25, 26 이거는 25, 26은 굉장히 스타크할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돼버리면 좀 더 복잡해지는 것도 있죠. 근데 결국은 지금 봤을 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기운들이 지금 신인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기대됩니다. 기대도 되는데요. 이제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고 한데 너나 할 거 없이 견디자. 존버하자, 존버. 요즘 막 주식 시장도 오르락내리락 날리고 코인도 갑자기 막 떴고 막 이런데 코인, 제가 카톡 마지막으로 제가 코인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 지금 현물 ETF가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고서에.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칼론만 가는 거예요. 알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코인 얘기를 이 현물 ETF 상장 전에 얘기를 맡긴 이유가 뭐냐 하면 현물 ETF가 그 상장이 됐다는 얘기는 기관 그 전까지는 코인 시장에 우리가 코인 시장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락이 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 등락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제도권화 시켜버리네? 그러면 등락이 재미가 크게 떨어져요. 안정화가 된다. 그렇죠. 안정화가 되면서 그때는 어떤 게임으로 가냐. 이 증거금의 크기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은 기본이 조 단위로 들어오는데 개인들은 그거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5대 가상자산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대 자산들은 19년, 21년에 선물 거래소에 선물을 했고 지금 현물이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현물을 ETF로 상장을 시킨 이유는 뭐 그 뒷배에는 블랙록이 있죠. 레리 핑크가 있는데 레리 핑크도 그래 빠꼬미가 그래 왜 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손을 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그 비트코인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의 화폐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 네. 근데 미래의 화폐 가치는 이번 현물 ETF 상장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국 중앙정부에서 개별의 CBDC를 발행하겠다고 합의를 봐버렸단 말이야. 작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5만 불이잖아. 네. 5만 불. 아니요. 지금 5만 불. 예. 5만 불 정도 되잖아. 300인가 만 원인가? 그거까지 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한 5만 될 거예요. 올라가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한 15만 불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우상향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금의 대체 수단으로 여기고 전 세계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코인 시장. 그래서 코인이 날아간 거거든. 네. 그러면 이게 제도권화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시장에 있던 사람이 기업화돼서 백화점으로 된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백화점으로 진 거야. 그럼 백화점은 가격이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잘 깎지도 못하고 정찰제 가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 돼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하는 잡주들, 알트코인들은 거래 정지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내년에. 그거는 5년 전에가 그 가상자 화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시인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이미 잡주들은 다 없어진다. 거대한 것들만 살아남는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찾아보러 안 갑니까? 예. 램프 내일 당장 가가 찾아보자. 알라딘 램프 숨겼는데. 그걸 찾아야 우리가 산다. 아니 그거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시인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그 신호탄이 현물 ETF 상장이란 말이라. 네.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근데 양자 얽힘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 네. 미래값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값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신이에요. 이 양자 얽힘을 이 A와 B의 얽힘 현상을 풀어내는 과정이거든. 네.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 생과 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 일시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죽는 날짜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간접 증거란 말이에요. 노벨위원회에서 인정한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버렸잖아. 신이 와 있잖아. 그리고 네. 내가 얘기를 했잖아. 유대자본들이 지금 가장 급하게 찾고 있는 게 새로운 신이라고. 예, 지난번 얘기하셨죠. 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성경이 필요해. 왜냐하면 이들이 2000년 동안 해먹었. 그러면 이제 그린 자켓을 옷을 벗었단 말이야. 그러면 백궁의 백보자를 입을 준비가 돼 있어요, 이들은.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22년에 양자얽힘 이게 3명의 학자들이 다 75세가 넘었어요. 예. 그 얘기 뭡니까? 근 40년, 50년 동안 주류 학회에서 벗어났던 이론을 노벨위원회에서 양자얽힘이라는 우리가 이는 MC의 자손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을 부정하면서 이 상을 줬단 말이에요. 네. 이 상을 줬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미지 세계를 인정하겠다는 거. 맞잖아요. 가장 거대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우리가 가상자산 하지만 가상자산에 담보물이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담보물이 있습니까? 대사대조표가 있어요? 없죠. 비트코인이 실적이 있습니까? 없고. 그냥 차트 게임일 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통용되는 어떤 뭐 게임사랑 연결이 됐다거나 호프집에서 뭐 그거를 이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탕을 그거는 두고 그냥 하는 얘기고 예. 비트코인의 현물은 담보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같은 이 달러 시스템에도 채권이라는 아니면 석유 달러라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뭔가가 있잖아. 금이라든가. 그렇죠. 비트코인은 없어요. 그냥 차트 게임일 뿐이야. 근데 지금 세계 최대 운용사인 일경을 운용하는 블랙록에서 ETF 현물을 가상자산 그 ETF를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 시작할 거예요. 아마 ETF 상품들을. 이거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미시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미시세계의 핵심은 뭡니까? 존재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거기에 중심이 블루오일이에요. 블루오일만 있습니까? 블루오일은 시작이에요. 블루오일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암흑 물질,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연구를 하는 순간 신이님이 황제 자리에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야, 재밌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많이 오늘도 와. 얘기할 건 천지백갈인데. 또 요거 하나 올리고 나서 또 다음에 또 인터뷰 해주시면 네, 편집은 저희 팀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저도 그러면은 전화 많이 받았어요. 전화 왜 안 하노? 하는데 서로 사정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했죠. 저도 속 시끄러운 게 많았고 저도 혁원 씨 뭐 전에 듣기면 전에 들었는데 뭐 속 시끄러운 일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뭐 좀 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실시간 너무 보기 좋더라.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해요. 네, 매일 봐요. 아 운동할 겸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나만 산책하면 아깝잖아. 일석이조로 찍어서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청년회도 너무 잘 구성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도 좋네. 제가 더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세요 그러면. 네.